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이에요.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었고,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제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최근에 기이한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남편의 동생, 즉 제 도련님이 저에게 있어요. 그는 제 남편보다 많이 어리고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의 속도 위반으로 인해 어린 아가씨와 급하게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이로 인해 제게도 어린 손자가 생겼어요.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30대 초반이었고, 동서는 20대 후반이어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책임감은 모범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태도 대신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만약 저랬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고, 사실 20대 후반의 평범한 아가씨들이었다면 자기를 위한 시간을 내며 바쁘게 살며 논리를 누릴 것이었을 텐데, 동서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결혼식을 생략하고 시집살이를 택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20대 시절의 젊음을 헌실히 바쳤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고스란히 들고 시집와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시작하더군요. 결혼 초에 보려님이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로 적었지만 동서가 파트타임으로 집안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를 도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문제는 봉서가 배가 불러올 때쯤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결혼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회사 사정이 이미 나빠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어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힘든 상황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도련님은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동생이 벌어오는 수입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동생은 일하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직장을 찾으려는 수준이 높아져서 작은 회사에는 들어가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는데 한번 작은 회사에서 월급도 못 받고 일을 그만둔 적이 있어서 더 안정적인 회사를 찾으려 한 것이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3개월도 6개월이 지날 동안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백수 생활을 하고 있어서 부모님 마음은 하루하루 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일이었고, 사지가 건강한 도련님은 일을 하시지 않으시면 결국 동선이 가장이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동서는 가까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서서 열심히 일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동서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참았습니다. 피곤하여 퇴근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도련님은 시어머니가 어지럽힌 집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며 다음날 식사까지 준비해 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집에 거리가 있어서 마음만큼 많이 도와주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전화로 안부를 묻고 동서 용돈과 시어머니 용돈을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동석 요즘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아, 형님. 해외는 괜찮아요? 이제 예정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맞추기가 2달 반이나 남았어요. 아요, 이제 배도 많이 나오겠죠.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쌍둥이냐고 물어봐요. 병원에서도 아기가 좀 크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겁나요. 형님은 어떻게 나오셨던가요? 제가 벌써부터 이렇게 무서운데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닥치면 하게 되는 것이지 뭐. 우리 형은 그나마 이용자라서 나을 때 그리 많이 고생한 편은 아닌데 동서는 몸도 작은 사람인데 애가 커서 걱정이에요. 도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모아서 전해드릴게요. 도련님이 얼른 정신 차리고 이야기를 해야 봉서가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가요?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곳에 잘 붙어 계시지 못해서 늘 애쓰시는 것 알아요, 형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마디씩 예쁘게 말하는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도련님이 보석 같은 동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동서 출산을 앞두고 출산용품이나 조금 사줄까 고민하다가 시댁에 한번 갔다가 전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뼈 빠지게 일하던 동서를 두 곳이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는 연이라며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우리 큰 며느리 왔어 오느라 수고했지. 와서 주말 좀 자라 좀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동서 고생하는데 제가 좀 도와야죠. 동서 그만하고 잠깐 앉아 식사 준비는 내가 할게요. 몸도 무거울 텐데 어서 여기 앉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고생하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년이 맨날 하는 일인데 왜 힘들다고 그러니? 직장 다니는 네가 힘들지. 우리 집과 같은 장소에 데려다주고 아직도 복도 위에서 튀어다니는 복덩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끌어안아 안방의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동서는 너무나 익숙하여 형님은 앉아 쉬어도 좋다고 하셨죠. 음식 준비가 끝났다고 말하며 다시 주방 일에 바쳤어요. 중간에서 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데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뚜렷이 보이는데 오랜만에 우리를 놀러왔다고 말하는 동서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 같더군요. 안찬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말이란 따로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좋아서 칭찬을 몇 마디 해드렸습니다. 부처 쓰신다돛 어성 김밀연철 용사 부부어 법규범 건의수계 20대인데 정말 어머니께서 음식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반찬 가게를 하셔도 되겠어요? 에이, 형님,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찌나 나이가 어리면서도 제주도 망구처럼 성실하시고 배불러서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나요? 또 괜히 미안하게 하네요. 아니에요, 형님. 형이 모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러자 저흰 서로 덕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순간에 시어머니께서 태클을 걸어왔어요. 우리 큰 며느리 말을 예쁘게 하는 것 좋아하는 거 보세요. 윗사람이 저렇게 인덕이 좋으니 작은 것은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아유, 쟤는 우리 집안에 들일 물건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다 들어오게 돼서 우리 아들 백수 신세로 만들고 작은 해너 평생 감사하게 불 알고 사십시오. 형님 같은 형님 없고 나같이 마음씨 좋은 시엄들을 요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디예요? 동생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리고 본성에는 자존심이 있는데 면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식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가 뭐예요? 다른 며느리들은 대기업이거나 전문직이거나 다들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어디서 몇 번째로 결혼했다고 말할까요? 창피해서 죽겠어요. 그래도 집안은 풍족하지 않아서 우리 아들에게 사업을 시켜줄 수도 없고요. 내가 팔자니까 동서는 밥도 못 먹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알 만큼 있었어요. 하다 수화되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들이는 동서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때면 식사를 마치고 동서를 몰래 부르거든요. 제 방에서 따로 얘기를 해주곤 했죠. 동석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어쩔 수 없죠.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이 가난하고 제 식당이 망하니 창피한 것도 사실이죠. 아니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거야? 내 생각에는 어머니랑 우리끼리 좀 있어야 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맹목적이야. 최근에는 어디서 동서가 져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젊은 나이에 동생이 어머님까지 책임지고 먹이고 살려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노려도 칭찬해 주지도 못할 것이니 왜 자꾸 사람을 그렇게 욕할까요?
그래도 내 맘을 알아주는 것은 역시 형님이 유일하네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도안님이나 어머니가 못 살게 되면 나한테 꼭 말해. 나가겠어요. 많을 때 늘 동서편에서 같이 싸울 줄 알아. 네, 형님 알았죠? 그리고 이거 뭔데요? 꼭 물어봐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좀 많아야 해. 나도 우리 형식이나 봐서 아는데 아기 용품도 많이 사고 병원비도요. 조카를 써 내가 돈만 많이 있으면 조리원비도 주고 싶은데 100만 원밖에 줄 수 없어서 미안해. 그래서 동서는 제가 준 봉투를 들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이동안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말은 못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서 저도 그런 동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조카를 남긴 동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이후 저는 도련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우리 외삼촌 회사와 아버지의 친구분 회사까지에게 부탁을 하고 취직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한 달도 버텨지 못했어요. 못해서 항상 사직서를 제출해왔던 거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참으로 어처구니 없더군요. 요즘 세상에서 적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있는지요? 아이를 키우는 것을 어떻게 할지, 집안을 어떻게 사는지 고려해 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 태어날 아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그만두는 건 부모에 대한 실망도 클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아이를 낳았죠. 예쁜 얼굴을 따라서 아이가 태어난 그날도요.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한결 같았습니다. 동서의 고생은 전혀 알아주지 않더군요. 동서는 10시간이 넘는 진통에 기진맥진해 있는데 부련님은 병원 복도 의자에 누워 코골며 자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저 아이가 도련님을 닮아 예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마저도 이틀을 채 못 가더군요. 아이야, 넌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 있을래? 애 낳은 게 무슨 유세라고 남들도 다 하는 것이 아닌걸. 지금 우리 집에 일할 사람이 너 밖에도 있어. 낳을 때는 애나 국에 나가서 고쳤다고 그랬어. 허질러 누워있지 말고 빨리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요즘에는 원병원비는 뭐 한두 푼이니까. 네 집에서 도와줄 수 있어?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집 생활비에서 그 돈 다 나가는데 내가 이루고 있는 병엄이 축내는 것이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지 옆에서 듣던 제가 다 서럽고 기분이 막히더군요. 애 낳은 지 이틀밖에 안 된 산부한테 그게 할 소리인가요?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동성애 행여나 일찍 퇴원을 생각하지 마. 아이를 낳고 관리를 잘못하면 정말 평생 고통한다. 병원비가 필요하면 내가 좀 보태줄 테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있어. 조리원도 꼭 봐고. 아유, 어머니야. 조리원은 무슨 조리원인가? 호강에 어서 요강에 못 사는 소리. 해당 콘텐츠를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한다더니 아들도 아니 고깃집에 낳아놓고 무슨 조리원이야. 병원에 있는 건 뭐 네가 도와준다니. 내가 별말 안 하겠다만 조리원은 안 된다. 절대 안 돼. 거기가 얼마나 비싼데. 그 말만 남기고 시어머니는 병실 밖으로 휙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고 난 뒤 경서는 또 올 더군요. 그런데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주눅들어 서럽게 우는 모습이었다면 그날은 눈에 핏발이 잔뜩 써가지고 시어머니가 떠나간 자취를 노려보더군요. 무언가를 다짐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동서는 그리고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친정으로 가 2주를 겨우 쉬고 돌아와서 곧바로 다시 식당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더 쉬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봉서는 연신 괜찮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출산 3주 만에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며 다시 일을 하는데도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동서가 출근하기 전에 모유를 추출해 놓고 가고 자기들의 먹을 것도 다 마련해 놓고 가는데 그나마도 아이를 제대로 못 봐서 우연히 저를 부르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동서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조카를 봐주러 가고 있습니다. 애한테 얼마나 무심하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은 그의 엉덩이가 너무 물러 있더라고요. 기저귀를 하나 안 갈기라 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애기 기저귀는 제때 갈아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엉덩이가 너무 물러 있잖아요. 이러니까 해가 아파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아유 뭐하러, 기저귀를 바로 갈아주면 어찌나 편하실지 몰라도 그냥 묻고 있으면 또 다시 싸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전현 하루에 정확히 한 번 먹고 싸고 정말 지겨워 죽겠다고 하네요. 울기만 빽빽 우면서 싫어할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을 거라면 아들이랑 돈만 주고 갈아주냐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핏이 5동에서 설거지만 하게 될 거예요. 거면 그를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정말 애 어머니야. 몰라 이가 좀 보던지 해라. 난 여기저기 다 쑤셔서 찜질방이나 좀 가봐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소녀도 아니고 당시 소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붉게 짓물러 있는 조카의 엉덩이에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면서 아들 어릴 적을 떠올리니 눈물이 울컥 나왔어요. 누군가가 내 자식을 이렇게 대할 경우 나는 참을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정말 갑질을 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동서가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이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을 일부러 고른 것 같았어요. 사용하지 않은 재갈을 닦으라고 하고 갑자기 이불을 세탁하라고 하고 동서가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넋두리처럼 털어놓을 때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항상 미안해해요. 시어머니께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듣지 않으셔서 다른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이러다가 동서가 안 좋은 생각을 할까 우려되어 부려님을 따로 부르셔서 밥을 사주며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도련님. 요즘은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동서만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을 건지요. 사실은 저도 알아차렸는데 접목이나 IQ 레벨이라는 것은 식당을 운영하거나 몸이 얼마나 달아도 부족한지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련님이 동서를 옆에서 도와주셔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철저히 행동해야 하는 건지요. 제 형수도 힘들다고 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저에게 뒤로 밀리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으로 와서 가정일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고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 마음이 많이 상하게 하니까 그만 좀 채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말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지금 동서가 어떤 힘든 상태인지 전혀 몰라요.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당신은 아무 일이 시작되자마자 쉬게 해주기보다는 너무 간섭해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좀 혼자 해주세요. 형수는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시는 건가요? 요즘 심심한가 봐요. 제가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너는 나 딸과 마음속으로 인사를 하는 척하고 떠나갔어. 제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한 마음을 무참히 깨버리고 본인은 갈 길을 가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도련님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조카가 7개월쯤 됐을 때의 일이었어요. 동서의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저와 남편은 충격을 받고 있는 동서를 생각해서 급하게 빈소를 향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동서는 황망한 표정으로 눈이 부어 주저앉아 있었고 등에는 조카가 엎혀 울고 있었어요. 불현 씨도 그때만큼 동서의 옆에서 동서를 달래며 제법 남편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빈소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도착할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고 대뜸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돈이 돌아가셨으니 애도의 마음으로 어두운 표정을 하신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니, 하필이면 지금 돌아가실 게 뭐니? 잼이 집안 찢어지게 가난한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제일 말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라며 불평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장례 비용도 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꼭 장례를 세워야 하니까요. 아니, 그리고 화장도 그렇게 어디서 받아서 깔고 뿌리면 되는 거지. 또 납골당에 모신다고 돈을 쓰는 것도 되잖아.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주변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들어요. 목소리를 좀 내려주세요. 내가 뭐 잘못 말했어요. 사실이 그렇잖아. 사실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을 진행하려면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집까지 걸 뭘 생각하고 말고, 야야. 둘째야, 둘째야, 시어머니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서를 큰 소리로 굳이 부르시던군요. 네,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어차피 장례식을 할 거라면 좀 싸고 맛있는 것을 고르지. 육개장 맛은 이게 뭐니? 싸구려 맛이잖아. 어쩔 수 없다. 가서 편육 좀 가져와 먹을 거라곤 그거밖에 없네. 봉선은 작게 한숨을 쉬더니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편육 접시를 들고 다시 나타났죠. 여기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동서가 가져온 편육을 한입 먹더니 동서 상을 보게 휙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 요 맛 없어. 사람 없다고 아무거나 막 갖다 둔 거야?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그렇지. 아, 요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사했던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다는데 손님이 이렇게 없니? 이래 가지고 부족함이 들어올 것 같은데 부분적이라도 들어와야 나중에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가 뒤집어 씌웠잖아요. 가난하고 못 참는 사람들을 상종하면 안 돼요. 하나의 사람만 잘못 들어오면 돈이 계속 나가는 일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그때까지 바닥을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던 동선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풀어세웠고 시어머니가 동서 쪽을 향하자마자 동서의 파리가 가볍게 날개짓을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고개가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얼굴은 곧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이년, 지금 뭐 하는 거야? 놀란 시어머니가 얼굴을 부여들고 봉서에게 소리쳤어요. 저희 가족은 깜짝 놀라 눈을 꿈틀거리며 바라볼 뿐이었죠. 지금까지 당하고 살아온 건 우리 아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가족은 지켜야 하니까. 아빠 없는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니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하보조에 안 되겠네요. 뭐야, 뭐가 안 돼? 이름이랑 지금 뭐라고 까불고 있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천한년이 어디서 우리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천한 기집을 만나. 근데 그러더라도 천한 곳에서 번 돈으로 그동안 먹고 사셨고요. 그 잘난 아들이 백수건달 돼서 일을 안 하고 게임에 미쳐 살면서 제가 만삭으로 불러올려 패배여 잡고 하루에 12시간씩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번 돈으로 먹고 살았다고 하셨죠.
그럼 최소한 고마워라도 못하더라도 미안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미안할 게 뭐가 미안해요?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이다라며 공치사를 바래요. 근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찮은 일은 더 이상 저는 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형님, 형님도 제 좀 도와주실 거죠? 갑작스럽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린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굳게 먹고 대답했어요. 아, 동석이죠. 난 동서 편이야. 아니, 네야.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동서 만한 사람이 없다고. 동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저렇게 젊은 사람이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도련님이랑 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가장 노력까지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하셨어요. 저도 당분간은 어머니 도와드릴 생각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뒷목을 잡더군요.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집안에 2번이나 돈을 갖다 바칠 만큼의 돈이 없으니까 당장 가세요. 가서 칩을 팔든 장기를 팔든 아무렇게나 돈을 벌어서 사세요. 그렇게 하면 창고 1000안을 빌려줄 테니까요. 그리고 상주로 서 있는 도련님까지 내쫓아 버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곡소리를 내며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슬쩍슬쩍 피해갔습니다. 동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려는 도련님을 말렸어요. 도련님, 저기 좀 봐요. 왜 그러세요, 형수님? 동서 말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지금 다시 들어가봤자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이고 동서 속만 상할 거예요. 그냥 현재는 어머니를 모셔서 집에 가셨다가 내일 다시 동서를 만나보든지 하세요. 동서랑은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도련님과 제 시어머니를 차에 태워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부녀님에게 장문의 문자 한 통을 보냈죠. 지금 동서 옆에는 누구보다 부녀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 가정의 가장의 무게가 무거운 건 알지만 지금껏 동서가 시대게 했던 것을 생각해봐라. 지금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그런 착한 동서랑 이혼할 것이 분명하다. 여자는 한 번 마음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등등. 이야기를 놓쳤었어요. 그것을 놓친 것을 알 수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합니다. 이제 요청해주신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문의 문제를 보내며 어떻게 처신할 건지 깊이 생각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도련공과 함께 다시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서는 하루 사이에 더 푹신한 몰골이 되어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났습니다. 많이 힘들겠죠. 그래, 많이 힘들 거예요. 울고 싶은 만큼 울고 털어내면 그 눈물이 얼마나이든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그러던 동서를 안절부절하며 쳐다보던 도련님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문의 문제를 보낸 게 통한 게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이너모 이야기를 놓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나 봐. 이번에 정말 느꼈어. 장례식장에서 올라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나쁜 놈 같았어. 정말 미안해. 그러자 동서도 눈물을 그칠 수 없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두 사람이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카를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도 장례식장이 워낙 좁았기 때문에 소리는 다 들리더군요. 당신은 흘러먹었어.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 한마디 뻥 안 쳤잖아. 그렇지. 모든 게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당신은 내 편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야. 아들이야. 난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자신이 없어. 아니야. 나는 당신의 편이야. 나는 그동안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나도 가장으로서 잘하고 싶지만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자꾸 삐딱하게 나간 거였어. 정말 미안해, 사랑. 이제는 당신과 우리 딸을 생각해서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렇게 도련님은 계속 매달리고 동서는 계속 쳐내며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 동서가 도련님을 다시 받아주는 듯 하였습니다. 아니, 조건을 내미며 받아주는 듯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첫째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했고 둘째로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하루라도 어기면 무조건 이혼할 것을 통보받았고 이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동서의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였다면 그런 도련님과는 단 한순간도 함께 살고 싶지 않았을 것이지만 동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자식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련님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이후 그날로부터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전보다 강건하고 단단한 동선으로 동서 방향이 아닌 시골길을 따라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동서 연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무슨 일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신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집이든 다른 곳이든 어디로 가겠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쪽을 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쪽에서 한 달 안에 분가해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아세요. 지하방이든 옥탑방이든 구해서 나올 것입니다. 아빠의 보험금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세 식구가 살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보험금을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는지 말해줄래요? 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돈 어른의 보험금에 흥미를 보이고 있네요. 당신에게 줄 돈은 하나도 없으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 달 동안은 답을 드려볼게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심지어 10원 한 장도 이 집안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며느리 손으로 호의를 베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폐지를 줍뜨거나 언제 어디서나 매지 파출부를 처리하든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는 분노하여 손을 뻗으려 했고 동생은 그 손을 제압하며 드라마처럼 행동했습니다. 막아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얼마나 올라간 줄 알아? 불그락해지던데 정말 보기 좋았어요. 제가 속으로 동서를 응원했습니다. 사람한테 한 줄 모르던 시어머니는 호되게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동서는 진짜로 분가를 했고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모조리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손을 벌렸지만 우리도 거부했죠. 동서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도 했고 저 또한 시어머니의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근처 건물에서 파트타임 청소일을 시작하셨고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되는 월급과 연금으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같이 있습니다. 도련님과 잘 살고 있고 도련님은 그 사이에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밤에는 틈틈이 대리운전을 하며 집안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를 보며 아마 이건 동서의 큰 결단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호련님은 한때는 좋은 직장 다니고 싶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동서를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멋진 아빠로 돌아와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걸 차마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정작 자신이 돈 한 푼 못 버는 동안
며느리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며느리를 응원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식당 설거지 한다는 이유로 구박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과응보를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동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명절이면 집으로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서의 소중함을 느끼는 날이 곧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동서의 마음도 조금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제 시어머니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